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첫 해인 올 한 해 동안에만 불법 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런 목표를 공식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이나 또 취임 직후에도 누누이 강조한 것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가 대략 몇 명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계산이 나왔습니다. 네, 아이젠하워 시절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한 해에 첫 해에 그 130만 명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멕시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손쉽게 추방을 했는데 지금은 시절도 바뀌었고 또 이 멕시칸뿐만 아니라 뭐 정말로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시절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130만 명을 뛰어넘으면 150만 명을 추방하려는 것 같다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를 해왔고 추방사령관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숫자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동안 얘기를 이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고위층에서 올해 첫 해의 그 추방 규모 실질적인 목표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었습니다. 뭐 최대 규모라고 사상 최대 규모에서 한 150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00만 명을 추방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다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숫자를 아주 못 박았다가는 달성 못하면은 또 실패작으로 꼽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최근에 지난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첫 해의 추방 목표를 100만 명으로 잡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관리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번 얘기한 것이 하루 쿼터까지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하루 쿼터가 1200명 내지 1500명은 붙잡아야 된다, 체포해야 된다라는 쿼터가 아이스의 그 지시가 돼서 초반에 그러니까 출범 초에는 상당히 1200명 쿼터를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100만 명 추방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일일 체포자 수를 지금 공표를 못하는 지 꽤 오래됐거든요. 첫 달만 조금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1월 말일을 1월 31일 이후에는 그 일일 보고가 없어졌습니다. 아이스의 그 X에 매일 오늘은 몇 명을 체포했다. 또 이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의 신병을 몇 명을 넘겨받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100만 명 추방도 뭐 이게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미달할 것이다라는 점으로 얘기했는데 지금도 목표는 그렇게 세운 것으로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려면은 계산을 해보면 이제 1월 20일 출범했으니까 365일에서 20일 빼면은 345일 아니겠습니까? 345일 동안 매일 하루에 2,900명씩을 체포해야 됩니다. 와, 추방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체포자들이 잘해야 600명대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었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지만 일단 아이스의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체포 작전을 하려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하루에 2,900명, 2,700명씩 그 체포해서 추방해도 해야만 그 100만 명을 태울 수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 하면은 뭐 한 50만 명도 안 되고 지금까지 최고 가장 많이 추방한 게 오바마 시절에
40만 명이었거든요. 네. 이러니까 그것도 아마 넘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달 말이면은 100일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박차를 가해서 최대한 그 100만 명에 가까운 추방자 그 숫자를 늘리려고 무던히 그 애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추방 대상자로 꼽히고 있는 외국인은 누구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포하기도 어렵지만요. 체포해서 이제 구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금하는데 구금 시설도 모자라고. 지금 구금 시설 보니까 4만 7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4만 명 정도 가까스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침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4만 7천 명이면은 175% 수용 능력을 한참 초과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빨리 또 추방해야 되는데 추방 재판을 거치게 되면요. 추방 이민 법원에만 370만 건이 밀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사람들부터 지금 잡아서 신속히 추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최종 추방령을 받고 잠적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피지티브라고 해서 도망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FBI의 이 수배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럴 정도고 이미 추방령을 받았기 때문에 추방 재판을 다시 또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네. 붙잡으면은 바로 구금할 필요도 없이 바로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 1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추방이 꼭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죠. 목표는 아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최종 추방령을 받은 그 최종 140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형사범죄자 중에서는 한 60만 명 정도, 한 7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유죄 판결받고 수감돼 있는 사람도 한 뭐 4만여 명이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형기를 다 마치도록 기다려야 되는 필요도 있고 형사범죄자 중에서도 좀 강력범죄자들은 이미 그 1년 이상의 실형이 있으면은 추방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갱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형사범죄 전략이 없더라도 이제 갱 단위로 분류해서 신속 추방할 수 있는 게 이제 227년 전의 법률 적대국 외국인법까지 적용해서 137명을 베네수엘라 갱단을 그 추방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본국이 아니라 엘살바도르로 출방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잡히면 잡히는 대로 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인데 2년이 안 된 초보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 추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소송이 걸려갖고 실제로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송에서 요즘은 좀 추방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소송이 자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까지 하면은 상당히 그 늘어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앞으로 그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데 바이든 시절에 패롤 갖가지 일시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256만 명이나 있거든요. 네. 이들을 지금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패롤 정책을 그 워크퍼밋이나 이른바 뭐 소셜 번호까지 다 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다음 단계에서 최종 그 신속 추방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그래도 가장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네. 불체자 추방 같은 것도 이제 뭐 좀 속전속결로 지금 해치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뭐 특단의 조치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특단의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한마디로 이제 체류 신분이 없거나 뭐 합법 체류자 중에서도 이제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또 뭐 테러워치 리스트에 들어가 있거나 이 요즘은 이제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미 행동을 보인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들까지 유학생 비자 다 취소되고 추방령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 체류자들이라도 이렇게 이제 기준에 어긋나면은 추방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제 확대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마디로 미국 생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조치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정하거나 특단의 조치, 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보도해드린 대로 소셜 스킬 넘버로 무효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1차적으로 6,300명의 소셜 스키리티를 무효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거를 분류하는데 데스 메스터 파일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 명단 그쪽 데이터로 그냥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주 사망 선고했다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 극단적인 조치 아니냐 이런 것 말씀을 빚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가 6,300명이 그런 명단에 들어있는데 지금 아마 당사자들도 내 소셜 번호가 무효화된지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소셜 번호로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증, 이제 갱신할 때 이제 드러나겠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하다못해 모기지, 이런 그 자동차 할부금융 모든 재정생활하는데 소셜 넘버가 다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다 막혀버리면은 사실 미국 생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당장 미국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최종 추방령 잠적자들이 140만 명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추방령을 받은 날로부터 하루에 $998씩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하루 $998가 뭔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적어도 $1,000에서 $5,000 사이 또 많으면 5년치를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지금 잠적했던 사람들은 $1,000,000까지 최대로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요. 이 내지 못하면은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겠다. 이런 그 정책까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30년 이상의 약속을 깨고 IRS의 납세자 정보를 IC에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IC가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 이제 140만 명 중에서 세금 내고 그러는 그 납세 기록은 한 70만이라고 본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아예 합법이란 또 연방법무부의 판정이 나오고 나니까 700만 명 전원을 다 추적하겠다. 그러니까 불법 취업해서 세금 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700만 명을 다 추적하는 그런 조치까지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예 미국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그런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 어떻게 보면 체포 추방이 아니라 이제 자기 추방이라 그러거든요. 예. 셀프 디포트 또 자진 출국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CBP 홈 앱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본인이 직접 지금 이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CBP 홈 앱을 갖다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미국을 나가면은 자기 추방을 선택하라. 그래서 자진 출국하면은 상당한 이제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하고 당근도 주고요. 안 되면은 우리가 찾아내서 체포 추방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을 다시는 못 오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또 으름장까지 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CBP1 앱이라는 게 있어갖고 난민망명 희망자들이 그 앱을 통해서 스케줄을 잡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민 심사, 난민망명 심사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23년 1월부터 그 CBP1 앱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93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CBP1 앱을 첫날에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예. 93만 6천 명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공중에 그냥 떠버린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예 미국에 못 들어온 스케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멕시코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93만 6천 명에 대해서 이제는 CBP 홈으로 바꿔서 이 CBP 홈을 앱을 이용해서 셀프 디포트를 선택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갔다는 것을 보고하고 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신에 CBP1에서 자기 추방 또 셀프 디포트 자기 추방 자진 출국하는 사람이면은 어떤 혜택을 주느냐? 여기에서 또 당근을 제시하는데요. 네. 그때까지 미국서 벌어들인 돈은 다 보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상당히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자진 출국하면은 이제 미국 재입국 금지가 불법 체류한 지 1년이면은 6개월이면은 1년이면은 1년 이상이면 10년이나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오. 그리고 요 강제 추방되면은 5년간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체포 추방되면 5년간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게 자기 추방해서 자진 출국하면은 거기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직 구체화는 안 되고 있는데 농장 근로자들이나 뭐 호텔, 식당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H2A 그다음에 H2B라는 비자, 단기 비자를 갖고 취업 비자 갖고 들어오거든요. 네. 합법 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그걸 못 믿어서 지금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런 그 혜택이 있으니까 알아서 나가라. 왜냐하면 뭐 체포 추방 장점을 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예산도 다 바닥나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스스로 떠나라. 근데 일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만요. 이 중미 사람들은 이걸 활용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왕 그렇게 체포 추방되는데 스스로 자기 추방해서 셀프 디포트로 자진 출국하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다 좋은 것이죠. 뭐 미국도 좋고 뭐 본인들에도 어느 정도 또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또 계속 오래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것도 2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그 최악의 그 낭패는 피하는 그런 방법도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뭐 좋을 듯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새로 정책이 효과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 유입되고 있는 아시안 이민자가 라틴계 이민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H-1B 비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고학력 아시안 이민자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연방 기금 삭감 위협이 캘리포니아주 예산과 경제에 큰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유입되고 있는 이민자들의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20년 동안 아시아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유입된 이민자 수가 라틴 아메리카 출신보다 더 많았습니다. 합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자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어허.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이민 형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노동시장에선 아시아 출신 고숙련 이민자가 증가하는 반면 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 저숙련 노동자는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전체 인구의 42%가 이민자로 대부분이 중국과 인도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이곳 LA 카운티는 여전히 라틴계 이민자들이 중심입니다. 네, 이렇게 이민자가 변화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요인은 노동시장을 비롯한 비자 정책의 변화입니다. H-1B 비자 같은 고숙련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와 중국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캘리포니아주로 유입됐는데요. 한편 라틴 아메리카 출신 저숙련 이민자들은 남부 국경을 통한 입국이 점점 더 제한되면서 유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강경 정책이 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이민자 구성이 어떤지 좀 알아볼까요? 네, 2022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 이민자의 46%가 아시아 출신, 38%는 라틴 아메리카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약 30년 전만인 1990년만 하더라도 아시아 출신은 32%, 라틴 아메리카는 56%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2007년에 상황이 이렇게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인구 통계적 변화가 인구 전체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했듯 H-1B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된 기술 근로자들이 아시안 이민자 유입 비중을 이끌고 있는데요. 주요 고용주는 구글, 메타, 애플 같은 그런 대형 테크 기업들로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H1B가 그 비중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학생 비자나 가족 초청 같은 이런 요인들도 작용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유학생 비자, 가족 비자, 또 시민권자 초청 등 다양한 경로로 아시안 이민자들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3-2024학년도에 USC에는 약 17,000여 명, 또 UCLA와 UC버클리에도 각각 10,000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등록했습니다. 이들 중 29%가 인도, 25%는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또 가족 단위 이민도 아시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뭡니까 서류 미비 아시안 이민자에 대한 수치도 지금 나와 있나요? 아시안 아메리칸 중 약 15% 정도가 서류 미비자로 추산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미 남부 국경을 통한 입국한 이 아시안 이민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들은 종종 창고나 아니면 농장 같은 데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권 단체들이 보호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단 정착을 하면 샌 가브리엘 밸리처럼 특정 커뮤니티에 모여 사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 구성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전문가들은 아시안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숙련 인력의 유입이 계속되겠는데 그런데 또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타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는 저임금 이민자 노동력에도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만큼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민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배경, 또 소득 수준의 이민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 캘리포니아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예산 수립이 어렵다라는 소식이 또 새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정부 재정은 주식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곧바로 세수 예측에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다 철회하는 식의 이 불확실한 정책이 예산 수립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관세가 언제 발효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어떤 품목에 부과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금 삭감 위협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경제가 이 관세와 같은 외부 변수에 왜 그렇게 민감한가요? 가장 큰 이유는 세수 구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소득층, 특히 상위 1%가 내는 소득세에 많이 의존하고 네. 있는데요. 이들의 수익 대부분은 주식이나 이 부동산 자본 이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서 그 주식 수익이 늘면 세수도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예산에 구멍이 나버립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의 제리 니클스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월가의 실적이 곧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실적이 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이 밖에도 글로벌 관광 또 수출입 의존도도 높기 때문에 무역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경제 예측에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예산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입장입니다.
예산 초안은 이미 비상금을 활용해서 필수 프로그램은 유지하도록 구성됐는데요. 그렇지만 필요시엔 올 여름이나 가을쯤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 학교, 도로 등 이 필수 서비스에 자금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안의 유연성이 현재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미국 유학생들이 최근에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또는 비활성화를 하고 있고 또 캠퍼스 내에서만 머물거나 또 수업 시간에는 발언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 네. 포스트가 12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대학가 반전 시위 이후에 반유대주의 성향의 유학생들 또 외국인 교직원을 추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어난 변화인데요. 괜히 말을 잘못 꺼냈다가 학생 비자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미 시민권자가 아닌 학생, 심지어 학자들도 다음은 자신이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셜미디어를 없애고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까? 네,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다는 브라질 출신 한 유학생은요, 두렵다면서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데 이젠 주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은 극단주의자는 아닌데 뭐가 언론의 자유이고 또 뭐가 정부에 대한 위협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지타운대에 재학 중인 캐나다 이란 국적의 한 유학생은요. 미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최근 X에서 자신의 계정을 비활성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 학생은 모든 사람의 소셜미디어가 감시당하는 걸 볼 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최근엔 안전을 위해서 특정 대화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런 권고까지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아이고.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대학가가 가장 활발하게 그렇죠. 발언이 나오고 네.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대학가에서 거의 뭐 입틀막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SNS의 활성화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SNS를 통해서 광고하는 업체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맞아요. 생각도 그럴 거예요. 들고요. 그리고 뭐 한인사회에서 지금 영주권만 가지고 계신 분들 시간이 됐는데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뭐 다들 시민권 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시민권자인 저도요. SNS 제가 최근에 안 하거든요. 안 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어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뭔가 꼬투리가 될까봐. 그러니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시민권자는 안 건드리겠죠. 쫓아낼까봐 너의 시민권을 박탈하노라 이럴까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입니다. 네. 자, 이 연세 드신 시니어분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 지적이 되는 게 바로 낙상, 넘어져서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넘어질 때 이게 왜 넘어지느냐? 정말 그야말로 팔다리 허리에 이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밸런스가 지금 무너지면서 넘어지는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러한 이제 분위기 이 문제인데 일반 어지럼증과 이러한 그 이 밸런스 문제는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이제 그 낙상의 원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많지만 이제 어지럼증, 어지러워서 넘어져요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균형, 한국말로는 균형인데 밸런스를 잡는 거가 네. 어지럼증하고 많이 혼돈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균형의 문제는요, 정말 이제 손의 소축증처럼 걸어 다니시는데 양쪽 발이 균형이 안 맞아서 쩔뚝쩔뚝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앉아 계시면은 또 괜찮아요. 네. 그런 분들도 균형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귀? 네, 귀. 아하. 왜냐면은 현훈이라고 그러죠. 이제 어허. 이석증 이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이요. 네네네네. 네.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균형 감각에 이상이 와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내 귀에서 균형을 잡는 건데 그게 또 일시적으로 망가지면은 이석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 많은 분들은 경험을 직접 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오지를 않아요. 이 감각을 못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런 좀 익스트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 게 균형 감각과 밸런스를 내가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것도 느끼시면 좋겠어서 제가 주제를 삼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당연함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똑바로 앞으로 걷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탄탄히 다져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좋아요. 참 재밌는 거 한번 그러면은 같이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예. 이거를 테스트하는 일반 사람들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어허. 한쪽 외다리로 서는 거예요. 한쪽 다리로 서는 거예요. 예. 어허. 만약에 지금 뭐 운전하시고 있지 않으시고 괜찮으시다면은 잠깐 저랑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오른쪽 다리로만 서보세요. 어허. 그래서 10초 동안 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서시는데 휘청휘청 거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반대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쪽도 휘청거리면 안 되고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쪽 다리만 이제 의지해서 다른 다리는 한 번씩 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두 팔을 뭐 양팔로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뭐 그런 건 관계 없는 겁니까? 네, 그거는 크게는 상관없고요. 어허. 팔을 벌리던 안 벌리던 내가 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어허.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지 않고 딱 균형을 잡고 편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네. 딱 10초 동안 미동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시고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넘어지시지는 않지만 조금 휘청휘청거리시고 휘청거린다. 아주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10초를 못 버티시고 네. 그러면 그게 몇 살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 80남부, 90남분이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80, 90 때까지도요. 네.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이쪽에서도 관리를 하신 분들은요. 네. 밸런스가 좋으셔가지고 10초는 거뜬히 견디십니다. 네. 제가 지금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이게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또 중간에 죄송해요.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이따가 한번 해볼까 그래요. 네. 네. 이 검사의 경우에는요, 뭐 10초가 되지 않는데 뭐 흔들흔들 한다거나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근육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근육도 잡아야 되고 예. 저희가 이제 방송에 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저런 운동들을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좀 많이 짚었는데요. 이 운동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 번째가 이제 밸런스 균형 운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육하고 유산소하고 밸런스 운동은 이제 셋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없이는 밸런스를 못 잡는 거는 말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요거 밸런스를 내가 잘 잡아야 되는구나. 요것도 내가 관리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균형 감각을 못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예를 들어서 네. 정말 빼빼 마르신 여성분이 이제 그 딱 밸런스를 잘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일반 어지러움증하고요. 어지러워서 이렇게 뭐 잘 못 걷는다, 잘 넘어진다.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균형 감각이 망가져가지고 넘어지시는 분하고 네. 이제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분하고 예. 차이점은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앉아 있을 때예요. 아. 이제 앉아 있으시면은 이 엉덩이에서 이제 신경이 뇌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네. 어지럽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데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내 발에서 오는 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정보가 전달이 안 되면서 이제 비틀비틀 거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균형 감각이 망가진 분들이 그래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지러운 분들은 아. 이제 일어나셨는데 잠깐 핑 도는 것처럼 그러시더니 처음에는 어지러워도 걸으실 때는 계속 걸으시면 괜찮아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한발서기로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거 할 때도 옆에 뭐 책상이라도 있는 데서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다가는 그건 넘어지면은 좀 안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위에 잡을 수 있는 것. 순간적으로 뭘 잡을 수 있는 게 근처에 있어 줘야 되겠네요. 이거 어르신분들 잘못하시다가 또 괜히 그냥 테스트 한번 하다가 넘어지면 이것도 걱정이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어르신분들이 말이죠. 전등 간다고 말이죠. 무슨 이렇게 책상 의자 놓고 올라가고 이러시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 네, 여기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숫자 2, 3에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10초 못 견뎠어요라고 네, 해주셨고요. 네. 어떤 분은 네, 무릎이 아픈데 10초 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하세요. 얘기. 그러면 이 균형 운동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균형 운동을 하는 거는 이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다음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육과 관절이 괜찮으시다, 튼튼하시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장 좀 쉽게 균형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네. 다리를 보통 이 어깨 넓이로 벌려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딱 양옆으로 벌리잖아요. 아하. 그렇게 벌리지 마시고요. 이제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한쪽 다리를요 뒤로 쭉 빼세요. 뒤로 뺀다. 네. 그래서 다리를 앞뒤로 놓으시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서로가 한 45도 각도로 비슷하게 서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 다리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쭉 가고요. 왼쪽 말이야. 다리는 뒤로 쭉 가서. 아하. 이게 사람이 균형을 잡을 때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앞뒤로 갈 수가 있는데 사람은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앞뒤로 같은 넓이지만 그렇게 바꿔주시면요 균형이 안 잡히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균형이 잘 잡힐 것 같은데 오히려 안 잡힌다라는 느낌이 올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화하면서 저도 지금 같이 시행해 보고 있는데요. 예. 저도 왼쪽 다리는 조금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균형이 괜찮은데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불안정한 게 느껴져요. 저도. 아하. 박사님, 그런 경우에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엉덩이 뼈 있잖아요. 그 뼈가 좌우가 약간 삐뚤어졌다. 한쪽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골반이 흐트러진 거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어떻게 그래서 잡아요? 일단 다리를 앞뒤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다리를 일단 앞뒤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옆에
책상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손으로 짚으시고 몸이 그냥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온다. 아예 뭐 바닥에 있는 거 짚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내려갔다가 살짝만 올라오세요. 그 운동을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하시다가 나중에 점차 내가 이쪽으로 계속 해도 괜찮네. 그러면은 이제 안 잡고 살짝만 내리시고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조금 더 깊게 내려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를 잡고 쭉 조금 더 깊게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그렇게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방송을 3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제가 그 골반뼈에 한쪽으로 힘을 좀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대체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무게 그래서 중심을, 네. 매번 중간중간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일어나셔서 다리를 쭉쭉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다리와 골반이 만나는 부분에 있는 그 근육들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오, 네. 야, 참. 다음에는 그거 얘기해 볼게요. 다음에는 우리 박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게 그래야 될것 같네요. 시범을 좋습니다. 하시면서 좀 전화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네요. 이게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년 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했습니다.